김성훈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공채 5기 동기생이라는 건데 그 전에 직장이 군에서 선후임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이광우가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구냐 김성훈 차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 막역한 사이 때문에 저렇게 강경파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경호처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김용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고속 승진을 막 했거든요. 잘 나갔죠. 용현파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뚝뚝 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고 윤석열이 컴백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쭉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 판단하고 실제로 김성훈 차장이 극우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맞아요. 보고 거기에 예.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실제 이야기인 것처럼 경호처 다른 직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극우 유튜브 내용이었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옆에서 지금 충성을 다하겠다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지금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인 건데 결국은 이분들이 좀 꿈꾸는 게 뭔가 싶어요. 사실 경호처장이라는 자리가 군사정권인데 2인자 역할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박정희 때 차지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두환 때 장세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두 분의 사례가 역사적으로 선언적으로 다 있어요. 차지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1.26 그 종말이 때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런 말로가 너무 안 좋았고 너무 안 좋았어요. 장세동 열심히 지켰지만 부와 명예를 타돌이고 갔었지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도 나가시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근데 자지철보단 낫죠. 근데 그렇죠. 깜빡 예, 나셨죠 깜빡 결론적으로 그분 그런 선택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우리가 현대사의 교양으로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지만 지금 2025년에 대통령이 경호처 처장은 뛰어내렸고 차장과 본부장을 놓고 너희야말로 나와 끝까지 가는 거다. 이거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비극적이죠. 되는 겁니까? 굉장히 네.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뭐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모든 수사기관이 이 영장의 집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걸 막고 있는 게 그런 말하자면 사법적 질서와 상관없는 경호처라고 이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병화 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네. 그 얘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게 본 시리즈가 나르코스인데 지금 한남동이 메데인이에요. 네. 그래서 경호처 그 말하자면 파블로를 도주할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지켜준 게 누굽니까? 경찰들이에요. 물론 파블로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말 안 듣는 경찰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유지가 됐던 권력이지만 결국엔 그 메데인 경찰들이 여기를 파블로를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역할을 경호처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네. 그 경호처에 들어간 그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된 양반들이 자기가 한남동 카르텔의 일원이 되려고 이거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물리력이 발생해서 어떤 프레임 전환이 될까봐 체포영장에 대한 고심하고 이것도 저는 약간 굉장히 무르고 사치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법치주의의 어떤 작동이 멈춰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법치주의가 작동을 하는 것만이 시스템이지 그 외에 다른 건 판단의 요소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불현듯 든 생각이 그 박종훈 전 경호처장이 휴대전화를 냈잖아요. 네. 그게 명태균 휴대전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계엄 당일에 네. 윤석열을 지킨 자 누굽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모든 행적이 다 담겨 있을 가장 것이고 근접해 있었죠. 그리고 뭔가 지시사항 같은 것들도 경호처장을 통해서 경호처에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휴대전화에 생각보다 많은 비기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예. 실제로 지금 다 구속됐지만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안가로 이렇게 오라고 한 게 그렇죠. 네. 전 경호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화 내용들이나 이런 메시지 연락한 게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12.3 내란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게 공수본에서 다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명태균은 저리 가라죠.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도 봤지만 문고리 권력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3인방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내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정부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성격을 놓고 보면 이 경호처장의
핸드폰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윤석열 12.3 계엄 사태 당시의 행적도 행적이지만 여사를 둘러싼 문제죠. 아, 그렇지. 예. 여사를 둘러싼 문제. 그러니까 여사가 제2부속실도 없던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했던 지시들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당하다. 아니면 뭐 이런 짓까지 했군. 이런 게 나올 경우에 뭐 지금 말하자면 뭐 어디 해외를 나갈 때 아니면 국내 어떤 행사를 갈 때 이 경호를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경호처에서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네. 저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처장일 당시에 대국민 담화 비슷한 걸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경호처장이 저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뭔가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를 한다는 상황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던 게 법원에서 내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본인이 위법 여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윤석열 쪽으로 넘어가 있는 더 강성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김성훈이고. 근데 이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어딜 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니, 자기가 여기서 했던 거를 네. 소위 용어로 반가이 만회를 하기 위해선 네. 경찰 조사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자기가 한 만큼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수사를 혼선을 빚게 해서 시간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박종준이 저렇게 수사에 이제 첩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럴 목적이었으면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고 핸드폰 줬겠지. 그럼 포렌식하면서 시간 보내게. 근데 비밀번호를 같이 이거 불편하지 않으시게 제가 눌러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끊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네. 여러 해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 경호처장 패칭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예. 김성훈 처장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일련의 이게 누적이 돼서 네. 아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마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패싱 당하고 있는데 네. 내가 왜 굳이? 맞아요. 책임은 네. 본인이 져야 될 수 그렇죠. 근데 있잖아. 최종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단 말이야. 어. 경호처장으로서. 그래서 아마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저는 그 대목에서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경찰 경찰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경호처 내부 공채자들이 보기에 군 출신이 오는 것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일단 경찰 출신이라는 거가 하나 작동을 했을 거고 그리고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게 네. 말하자면 1, 2, 3, 4잖아요. 근데 1하고 4가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비안전본부장은 뭡니까? 1차 집행 당시에 최종적인 경비 계획이라든지 경비 병력의 배치라든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분이 컨펌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거기가 무슨 뭐 굉장히 입체적인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한 스팟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기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관절을 지키는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무적 총괄 책임자와 그다음에 그 기관의 책임자가 지금 투항한 거나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호처 내부에도 굉장한 동요로 작동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한 그 경호처에 입 바른 소리 하는 부장 하나 대기 발령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미 그렇죠. 원포가 가서 지금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 손바닥 노트 지금 관저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관건은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하더라도요. 지금 집행하나 나중에 집행하나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극렬 저항한다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극렬 저항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서면은 바로 저는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네. 지금 12.3 내란 사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지금 113이야 113. 지금 113이에요. 이거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내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를 못 하고 있어. 법원이 체포 영장까지 2번이나 냈는데 맞아요. 네. 이 상황 자체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수처에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 피 말리기 전법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도 같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경호처만 피가 마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같이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공수처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순차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공문 보낼 때는 네. 그 책임기관의 장한테 보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개 부서장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경호처 차장 네. 직무대행을
빼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그 부서장들한테 보냄으로써 뭔가 혼란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누가 네. 말해줬을까? 이렇게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네. 사실 그죠. 안에 있던 사람이 얘기해줬겠죠. 네, 이례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관은 네. 기관장한테 보내는 거죠. 공문은 공문 수발도 기관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경찰이 이 방법을 택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야 내부적으로 어쨌든 동요나 그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들의 어떤 고민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유도하는 전략인 거고. 지금 기자들이 매일 아침에 나오면 하는 일이 그거죠. 캡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오늘 사건팀장한테 전화해서, 예. 오늘 간대? 아니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좀 이따 이제 오늘은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며칠째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랍니다를 좀 넘어서는 날이 내일이던 뭐 모레던 꼭 네. 주중에 빨리 와야 저 됩니다. 이제 기자들 사이에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네. 제 지인도 요즘 인사말은 뭔지 뭐라고 아세요? 합니까? 예. 잡혔어? 어. 이거 인사말이에요. 아니 아직 뭐 이러고 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답답하다는 건데 지금 일단은 김성훈 차장은 3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 3차 출석 요구일이었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네. 똑같은 수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 남은 또 이제 충성파인 김신 가족부장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의 수인 한도도 이제 임박했다. 네. 곧 있으면 끝난다. 집행은 결국은 화수목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본부장과 가족부장을 제외하고 차장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체포영장이 나오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경호처를 지휘하는 어쨌든 책임자는 차장이니까 그렇죠, 차장을 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생기면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뭐 지금 물리적인 시점으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발생해서 다치는 말 그대로 공권력이 생긴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도 해놓고 철조망도 해놨는데 그런 거 해체하는 여러 가지 비용 집행 같은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네.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집행 계획까지 다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고 경호처가 거기다 철조망도 설치했대. 거기 현장 가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찰을 지켜와 본 입장에서 그런 철조망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경찰이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다만 네. 우려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네.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조본이 체포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을 할 때 밤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밤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새벽에 해서 왜냐하면 밤에 가면은 이 화기를 사용한다. 개인 화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둡고 그러면은 정말로 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오전쯤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이른 새벽이나 오전쯤에 네. 네.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밥 먹을 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는 그 네. 개도 건드리는 거 아닌데. 네, 저희가 기상 시간이 네. 뭐 우리 일반인과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고. 오찬이 좀 늘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 김밥 싸서 가지 마시고. 맞아요. 네. 밥차 120 그냥 들여 보내세요. 김밥 120줄이 뭡니까? 제가 작전 출동 많이 해봤지만 김밥은 잘 쉬어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이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럼요.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네. 김밥은 다 터지고요. 금방 쉽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전경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전경 근무하셨군요. 작전 예. 출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체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체증이. 예. 저는 그래서 언론이 같이 들어갈 수 이선에라도 언론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고요. 국가 그러니까요.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근데 그래서 체증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네. 그 과정에서 뭐 공수처 직원들이 이게 오바해서 행동하진 않겠지만 그쪽에서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아니면 네. 그쪽에서 먼저 자극을 하고 나중에 가서 공수처 직원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던 이런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라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시간 끌기를 근데 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경찰 체증팀이 네. 출중합니다. 요즘 뭐 바디캠도 있고요. 아니, 다 잡아내요. 예, 예. 네. 출중합니다. 정말. 아 제가 체증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일반 되도록이면 사복 입고 일반 사람인 것처럼 하거든요. 네. 근데 다 알더라고요. 체증인 거. 아니 네. 이만큼의 체포의 위기. 결국은 그 정세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관절하는 요새 같은 데 있어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피부로. 아, 그럼요. 여러 체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냐. 갑자기 공수처 검사를 면담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는 걸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네.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체포한 영장은 심지어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수처가 하는 수사를 아예 인정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마지막까지 몰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니네 사법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데 협조하면 체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지금 시그널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피의자를 둘러싼 변호 전략에서는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실제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불과 어저께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사 권한도 없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내 판사 쇼핑한 거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협조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게 지금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수갑차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이 찍히면 국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가려드립니다 저희가.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이 국격 손상의 상황에 원인 유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버젓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에 차라리 그 전에는 어떤 거 봤습니까? 기소하면 안 될까? 기소하면 우리가 나갈게. 기소하면 맞아요. 영장 네. 치면 구속영장에는 나올게. 그러면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헌재에는 반드시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헌재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병상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 아니 체포영장 받은 피의자의 신병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감옥으로 모셔드리는 것만이 경찰서로 수사기관으로 모셔드리는 것만이 네. 그 보장입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면 되죠. 케이블 타이 좋아하시니까 케이블 타이로 합시다. 아니 케이블 타이 메시지가 너무 애착이 있으시잖아. 흔히 말해서 메시지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바꿨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고 내일 당장 그 탄핵 심판처 변론기일인데 아까 김한 기자가 안 나온다는 거 얘기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왜 할까? 결국에는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시간 끌겠다는 것들이 네. 이미 다 저는 진짜 국민들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 얘기를 조응시켜서 생각해 보면 피해자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상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나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전략은 일반적인 말하자면 상식,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런 거에 한참 빗나가 있지만 이분들이 쓰는 전략의 일관성은 뭐냐면 그 한남동 관자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일관된 전략을 쓰고 있어요.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 대통령은 의도가 있었다. 그렇네. 예.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의 의도,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를 강조하다가 지금은 아예 개인 윤석열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근데 이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게 누구냐? 민주당이 수사를 지금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공조보라고 짜고 하고 있어. 그다음에 예. 집회하는 여러분의 카톡을 다 들여다본대요.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거예요. 네. 지금 네. 이 전략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야, 그 결국 기소장을 중국에서 썼다는 얘기까지 믿으시더라고요. 헌재 내통설도 아직까지 믿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중국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그 중국이란 나라가 네.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의 열강 중에 하나고 그 말을 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할 필요 있는 대외 관계 생각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중국이라는 나라를 쓰는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과소비되고 오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여의도 집회에서 한 직장인 분이 그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바람막이를 만드시려고 그 사케 네. 종이로 된 사케를 그걸 네. 집에서 이걸로 바람막이 쓰면 되겠다 썼는데 이제 사케에 한문이 써 있잖아요. 그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걸로 이제 구구 유튜브 중국 사람 나왔다고. 이거 보라고 중국 사람 나온 거 보이냐고. 싹겠네. 그러니까 한문이 써 있으니까 그 종이 가게 그걸로 완전히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네. 일방적인 추종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집회 관저 앞에서도 성적이 드시는 분 네.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와 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중 정서 좋게 말하면 아니면 협중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기대는 전략 같아요. 협중 정서에 기대는 협중 거다. 정서에 기대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나중에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12월 13일 담화였습니까? 담화에서 반국가 세력과 사회 전복 세력을 구별해서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을 위시로 한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반국가 세력 아니면 사회 전복 세력이겠죠. 그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이 파이가 아닌 다른 파이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파이의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중국인이 해킹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대통령 저는 들으면서 사회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구별해서 쓰는데 그러면 하나의 세력을 어디로 볼 거냐가 굉장히 대통령의 인식론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미 12월 14일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노상원류의 세계관에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90명 중국 해커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관이의 중국인 90명이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네. 유튜브에 쳐보세요. 많이 나와요? 수백 개 채널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네. 중국어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한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들이 자기 차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풀이하면 한국을 정리한다 이렇게도 풀이가 돼요. 한국의 물건을 싹쓸이한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근데 자기네들끼리 나는 이제 중국에서 온 젊은 말하자면 사업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해서 자기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한남동도 이제 말하자면 여러 소호상들도 있고 이렇게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서 찍혔나 봐요. 아. 그러니까 봐라. 드디어 증거가 발견됐다. 한국을 정리하러 온 애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이게 붙이고 다닌다. 문제가 뭐냐면 내란에 동조하는 사실상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 근거가 불분명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한 선관위 중국인 90명 요원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거를 스카이데일리라는 정체불명의 약간 그런 매체에서 그걸 또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럼 그걸 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 세계관을 공유하신 분들이 이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막 퍼날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막 또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맞아요. 자기가 예. SNS에 올려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납득의 이유가 되거든요. 명분이 되고. 야, 국회의원도 이 이야기를 자기 SNS에 올릴 정도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니? 당연히 사실이지. 이렇게 되면서 명분이 된단 말이죠.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네. 시장 경제 제도를 뭔가 선망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금에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을 비난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그 무논리에 허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얼마나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세계관 속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우리 헌법상에 보장한 걸로 보면 북한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 반대되는 국가. 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근데 지지율 1등. 나 날라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요. 이 논리 아닙니까? 간단히 네. 얘기하면 네. 그게 반국가 세력의 논리예요. 저 이재명은 반국가 세력이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순화된 버전의 용어들이지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카톡방 보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되면 지금 체포되면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길에 이제 현수막도 걸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세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 세력에 상정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유튜브 상에서 횡행하던 음모론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에 있던 음모론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좀 큰 유튜버로 올라오고 네. 다시 이게 그렇죠.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악순환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마이너한 세계와 큰 유튜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85%의 국민들은 야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유니버스, 그러니까 저희는 망상 유니버스라고 망상 쓰고 있는 유니버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망상 유니버스에서는 이미 완결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은 존재하는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얘기를 하는 거냐? 중국이 뭘 했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염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정치 저간여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중국의 뭐 어떤 행위가 있어서 저렇게 중국 얘기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망상 유니버스 안에 있으면 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현실 세계에. 야, 근데 이런 망상 유니버스와 함께 그 등에 업고 계속해서 관절을 지키는 그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다 보니까 연봉을 이제 2억 6,200만 원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세전 기준으로 매달 이제 탄핵이 안 되면 2,183만 원씩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탄핵 될 때까지는 계속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월급은 못 받는 걸로 신분을 정지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니까. 직무를 아예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용시키는 걸로 네. 그러니까 네. 바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문호동 무임금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문호동 예. 무임금을 떠나서 다른 지금 건으로 탄핵 소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라고요, 내란.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월급을 그대로 받아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도 좀 많이 짜증이 났었던 게 방통위원장 이진숙도 그렇죠. 그 직무정지 중에도 계속 따박따박 월급을 네. 지금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현 전 내란 주요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퇴직금, 퇴직금 연금을 신청을 네. 해서 국방부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웃긴 게 해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내란 실패 이후에 지금 신청했죠. 감옥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추미애 의원이 공개했잖아. 네. 그때 분이 아니라고 그랬다며. 추미애 의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네. 그 국방부가 한 거라고. 근데 방금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국방부가 우리가 안 했는데. 아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서류를 보니까 본인이 신청한 걸로 돼 있어. 아니 그거를 참 꼼꼼해. 이런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그게 네. 그 가족들을 진짜 위해서 남기는 건가요? 진짜 오대수들이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연금 신청을 우리도 다 말하자면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본인이 안 하면 아. 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면 서류를 작성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기관이 한 거라고 하루짜리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아니 그 국방부가 하면 국방부가 한 게 문제가 돼요. 네. 야 그리고 이게 근데 오늘 하루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언론 검증 없이 실어주는 언론들도 맞아요. 저는 맞아요. 좀 많이 네.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퇴 이게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 짚어줘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받아줘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인지 틀린 말인지 왜 틀린 말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 없이 그냥 실어주니까 네. 너무 답답한 겁니다.